네. 3교시 행동주의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이제 행동주의를 알아볼 건데요. 행동주의는 이제 상담에서 이용될 때 행동수정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학습 원리를 가지고 행동을 이해해 보는 거거든요. 이 용어는 많이 안 쓰더라도 사실은 이 개념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익숙하게 퍼져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그런 거였구나 하고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건데요. 여기서 이제 행동주의를 알아보고 이 행동주의와 정신분석을 서로 이렇게 견주어서 그 차이점도 이해해 볼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아주 거의 극적으로 이렇게 대치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관점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사물을 두고 여러 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일상에서 이제 행동주의는 객관성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으면 행동주의를 공부한 목적을 이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분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마음, 가라앉아 있는 그런 잠재의식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행동주의는 이제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행동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행동은 뭐 앉고, 눕고, 걷고, 뛰고, 말하고, 뭐 밥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행동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그러니까 감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서 또 누가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그러면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험 조건, 같은 조건에서 누가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객관적으로 그렇다라고 증명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동은 어때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행동주의는 말 그대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 이런 것들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확실하지 않은 거, 증명되지 않는 거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심리학은 마음의 이치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행동을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을 일으키는 마음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결국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조차도 행동으로 세분화해가지고 알아내려고 하는 게 행동주의인데 이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이제 새로 생기고 그대로 좀 유지됐다가 변해고 이제 변해가지고 또 사라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잘 관찰해 보면 이게 지금 생성되는 과정인지 유지되는 과정인지 변하는 과정인지 사라지는 과정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취향, 성격, 행동 이런 것도 계속 이렇게 변하지 않고 딱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생겼다가 유지되고 변하고 사라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이것을 이제 다 학습 원리로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이게 이제 행동주의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 그러니까 철저히 증명하려고 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상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제 섣부르게 일반화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 경험을 가지고서 지나치게 일반화해서 생각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자기가 전라도 사람 몇 명 만나보고 경상도 사람 몇 명 만나보고 전라도 사람은 이렇고 경상도 사람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단정해 버리는 거. 또 자기가 뭐 여행해 본 거, 뭐 또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이런 걸 해서 딱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 하면서 이것이 명확한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면 이것이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생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험 못한 것, 또 내가 보지 않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사람들의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처 못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다른 면을 볼 수도 있는 거다 하는 것들을 그걸 열어두고, 그리고 이제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관점하고 다르고 한 것이 이게 왜 이렇게 할지, 왜 이렇게 다른지 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생각하는 이런 유연성을 가져야, 그래야 이제 일상 속에서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또 굉장히 지혜롭고 신중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행동주의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행동주의는 정신분석이 잠재된 무의식을 다룬다고 했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주의는 드러난 행동, 눈에 보이는 행동을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 객관성, 사실이나 법칙, 이제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마음이가 이 톱니바퀴 돌아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이 돋보기로 상세히 보면서 이 맞물려가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게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일에는 다 법칙이 있다 하고 이 법칙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주의는 이 드러난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이해하려 애쓰는 이제 그런 입장, 흐름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분명한 것만 인정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이제 사실이나 법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참 심리학과 들어가서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우리 과 교수님들이 강조하던 얘기가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다,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지 맘대로 아니냐, 그게 보이지도 않고 연구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 심리학은 엄연히 과학이다, 객관성을 가진 과학이다. 그래서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이라서 다른 인문학하고 다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거기에서 어떤 우월감 같은 것을 가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게 더 우월하다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고 감각적으로 포착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가지고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거, 이건 물신주의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확실하게 내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돈이야, 이렇게 물질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건 너무 좀 천박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 행동주의는 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고 확실한 이제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처럼 뭐 꿈을 해석한다든가 잠재의식을 들여다보고 뭐 그렇게 밝혀가고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는 이제 드러난 행동을 다루는데 자, 기본 원리가 어떤 거냐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행동주의자들은 마음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것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행동을 연구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취향, 성격, 행동 이런 것들은 모두 학습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어떻게 학습되는지 그 과정을 밝히려고 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갈 건지, 어떻게 수정해 갈 건지, 행동 수정 이쪽으로 이제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바꾸려 할 때는 행동주의에서 밝힌 이런 원리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독 행동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바꿔가려고 할 때 이 행동 수정에서 개발한 그런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행동주의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런 학습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행동이 학습. 여러분, 이 학습이라고 하는 거하고 성숙이라는 거, 이거 구분할 줄 아십니까? 이 성숙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 유전적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세월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과정을 그냥 성숙, 성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어떤 의도가 들어가고 인위적인 어떤 것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이제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이제 학습이거든요. 근데 이 학습이 일어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다. 연합학습, 강화학습.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행동주의에서 보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자극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데서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이 주체가, 어떤 유기체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런 행동을 야기하는 이것을 자극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에 뒤따르는 그 행동 반응들을 그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의 연관관계.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극과 자극이 한데 묶이는 것을 연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어떤 반응을 했을 때 이 반응의 결과로 보상이 주어지느냐 처벌이 주어지느냐. 그래서 보상이 주어지면 그 확률이 그 다음에도 그 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처벌이 주게 되면 그 확률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어떤 반응이 더 강화되느냐 또는 소거되고 약화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극과 자극이 연합되는 것. 그러니까 자극과 자극이 한데 묶여서 어떤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고 반응에 뒤따르는 어떤 보상에 의해서 그 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 더 행동을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하는 그것을 강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합과 강화라고 하는 것이 학습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연합은 두 자극이 하나로 묶여 자극의 성질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는 반응에 뒤따르는 보상으로 행동이 발생할 확률이 달라지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자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 막 골치 아파지죠. 이럴 때 이제 예를 들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예요. 파블로프의 무조건 반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이제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이 학습의 원리를 개발하려고 실험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개의 침샘 연구, 그러니까 침을 분비하는 그걸 이제 그것과 관련된 어떤 걸 연구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하는데 초반에는 연구가 잘 진행돼 가다가 계속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개가 지금 침을 흘리면 안 되는데 침을 흘려요. 침을 흘릴 이유가 없는데 침을 흘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한두 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실험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체계적인 오류가 계속 나타나게 될 때, 오류가 되풀이될 때, 이때 이제 유능한 연구자는 이건 뭔가 있다 해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파블로프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노벨상을 타죠. 뜻밖의 노벨상을 타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게 개념이 되는 겁니다. 조건 반사라고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런 현상을 가지고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걸 연구한 거예요. 왜 침을 흘릴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 자극이 없는데도 침을 흘리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 이런 학습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사육사가 있죠. 이 개 이제 먹이를 주고 하는 이 사람의 발소리만 듣고도 이제 막 침을 흘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을 치고 먹이를 주고 종을 치고 먹이를 주고 하면 원래는 어떻습니까? 종 치면은 개가 침을 흘려요? 종소리 듣고? 전혀 안 그렇죠. 근데 종 치고 먹이 주고 종 치고 먹이 주고 이걸 몇 번 되풀이하면 종을 치면 개가 침을 흘린단 말이에요. 종소리에 개가 침을 흘려요. 원래 종소리는 침과 상관없는 자극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연관 없는 그런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종소리 후에 먹이가 같이 주어지게 되면 종소리와 먹이가 이 자극과 자극이 하나로 묶이면 이 먹이는 어때요? 먹이를 보면 개가 침을 흘리는 건 맞죠? 종소리는 안 그렇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자극은 이건 무조건 자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보여주면 침을 흘리는 거죠. 근데 종소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종소리가 들리고 먹이를 주고 종소리가 들리고 먹이 주고 하면 먹이가 없어도 종소리를 듣고 침을 흘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요 종소리를 조건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소리 이후에 먹이가 주어졌을 때 개가 학습을 한 거예요. 조건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조건 반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소리 이후에 먹이가 주어지는 요 조건이 학습된 거죠. 그래서 이 종소리는 전혀 침과 상관없는데, 침 분비와 상관없는데 종소리가 침을 분비하게 만드는 거죠. 본래는 그 행동을 일으키는 자극이 아니었는데 본래 그 행동을 일으키는 이런 무조건 자극과 연합되어서 이게 종소리가 이제 침을 흘리게끔 그렇게 행동 반응을 일으키게 될 때 학습되었다, 학습이 일어났다, 연합학습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또 조건 반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동물원에 가서 보면 동물들이 자연 상태에서 하지 않는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물개가 가가지고 뭐 농구공을 골대에 넣는다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때요? 사육사가 탁 뭐 주고 그러죠. 이거는 연합학습은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오는 강화학습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동물 학습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연합 또는 강화학습을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그런 사람도 봤는데, 이 담요, 뭐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이런 사람 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자기가 어릴 때 개한테 심하게 물렸던 적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개한테 물릴 때 그때 이 개의 털, 이게 이제 감각으로 탁 이렇게 같이 기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한테 물렸던 그 끔찍한 경험하고 이 개의 털, 이것이 이제 연합되어 가지고 그래서 개의 털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털, 이게 이제 그런 담요 같은 데 두는 털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느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학습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걸 행동주의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정신분석에서 이건 이제 다른 차원에서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게 이렇게 학습된 걸 까맣게 또 잊어먹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의식에 또 침투되기도 하죠. 아무튼, 행동주의에서는 이걸 이제 학습 원리로 설명을 하니까. 자, 두 번째 학습 원리의 강화라고 하는 거. 이건 어떠냐면,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개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는 거죠. 먹이를 주고 또는 뭐 쓰다듬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점점 더 말을 잘 듣게 돼요. 이래가지고 훈련시키죠. 배변 훈련 같은 거 시키고 이렇게 하죠. 뭐 앉아라는 소리에 앉게 하고. 이럴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할 때 이 개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가 한 행동에 뒤따르는 먹이를 보상이라고 하는데 이 보상을 받으면 행동이 강화되는 거죠. 다음에 그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주어서 바람직한 행동을 더 하도록 하고 또 벌을 주어서 나쁜 행동을 못 하도록 하는 거. 이거 상벌이죠. 이거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강화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그 비둘기 가지고 실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뭘 줬냐면 비둘기가 어떤 지점을 쪼으면 거기에서 그게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해가지고 비둘기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게 합니다. 근데 이 자극은 어떠냐면 비둘기한테 쾌락을 주는. 그러니까 비둘기가 성행위를 할 때 느끼는 그런 쾌감을 느끼지 않는 그 부위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그 부분을 쪼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쾌감을 얻는 거죠. 이렇게 보상을 주는 이 조건을 딱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처음에는 이제 막 다른 행동을 하다 어쩌다 이걸 탁 짰을 때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처음에 바로 학습되는 건 아니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부분을 쪼으면은 바로 그게 온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이게 이제 학습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쪼읍니다. 언제까지? 진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보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왜 뭐 중독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행동 같은 걸 했을 때 자기 내적으로 어떤 보상 같은 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도박에 빠진다. 그러는 것은 뭐 패를 받아가지고 짰을 때 그때 그 느낌 같은 거, 승부욕 뭐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뭐 쫄깃쫄깃한 어떤 그런 긴장감 같은 게 짜릿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엄청난 쾌감을 주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보상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행위는 시들하고 자꾸 이걸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강화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게 되는 하게 되는 행동, 또 그것들이 쭉 익숙해져서 어떤 습관이 되는 거, 어떤 기질이 되는 거, 취향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이유 없이 된 것이 아니라 다 이런 인과관계, 어떤 원인과 결과의 이런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연합이든 강화든 이런 학습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다. 또 그것이 없어질 때도 이런 학습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고 유지되고 변화되고 사라지고 하는 이런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원리에 따라서 조금의 어긋남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인과관계가 얽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놓쳤을 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었던가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반드시 그럴 만한 원인과 그럴 만한 조건이 결합이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스스로 책임지고 계획적으로 잘 하고 하는 자기 행동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비교적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대답할 줄 알아요. 앞뒤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물어보면 뭐 그냥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어릴 때 개한테 물려서 크게 아팠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그 경험을 까맣게 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개 소리나 또는 개를 보는 게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팠던, 이제 아프면서 막 두렵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한 불쾌한 공포스러운 경험 같은 것이 개라는 자극이 연합되어서 개가 싫거나 무서워지고 더 이제 특이한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털, 어떤 일부분과 연합되어서 이제 그렇게 또 일반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아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데는 그럴 만한 학습 과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취향, 습관적인 행동 이런 것들은 그 행동들이 그렇게 학습된 과정이 반드시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행동주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을 이걸 온전하게 다 밝혀내기만 한다면 이제 이 마음을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고 바꾸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은 사람을 도둑놈을 만들 수도 있고 경찰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하 쓰레기를 만들 수도 있고 성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춰서 그렇게 보상을 주고 해가면서 학습을 시키면 되기 때문이죠. 이론상으로는 이게 가능하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렵고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 틀을 다 살펴보고 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행동주의는 이래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학습의 원리로 설명하고 그런 인과관계, 그러니까 연합이라든가 강화라든가 이런 원리로 뭐 취향, 습관까지도 이런 마음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조건이 바뀌어서 또 다른 학습이 되고 하면 이것이 더 강화되거나 약화되거나 또는 사라지거나 또 생기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행동주의의 시사점은
어떤 걸까요? 자, 사람의 성격, 취향,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은 모두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학습 과정을 밝혀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이 행동수정, 행동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리로 해가지고 뭐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상당히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해보면 실제로 쉽게 적용되면서 변화되는 행동도 있고요. 쉽게 변화되는 행동도 있고 잘 안 되는 아주 바꾸기 어려운 그런 행동도 있어요. 이건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아직 덜 학습된 거, 이거는 쉽게 변해요. 근데 아주 강하게 학습돼가지고 굳어져 버린 그것은 잘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직 덜 굳은 거냐, 아주 강하게 굳은 거냐. 아직 강하게 굳은 거는 그거는 뭐 잘 모양이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행동주의 원리대로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이 행동주의자, 그 행동주의 과학자 어떤 사람들은요, 나한테 그냥 어린아이를 주면은 내가, 그를 가지고 의사도 만들 수 있고 변화사도 만들 수 있고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는 것이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실제로 아무리 그 조건을 잘 갖추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도 거기에 다른 변수는 있게 됩니다. 왜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점점점 이렇게 우리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같은 것도 발달하고 하면서 아주 어린 시기부터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고 알아낼 수 있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무슨 기관이 형성되고 이렇게 할 때부터 이게 공통되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자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면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뱃속에서부터 고유의 특성, 개성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흰 백지처럼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백지 상태라면 이 행동수정의 얘기가 그대로 맞죠. 학습 원리로 어떤 것이든 그렇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행동이 학습된 과정을 알아낸다면 강화, 연합 이런 학습 원리로 그 행동을 더하게 하거나 덜하게 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애초부터 처음부터 완전히 이렇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도 받고 정신분석도 받는데 굉장히 다르죠. 자, 그러니까 행동주의 정신분석은 관심을 두는 것이 다르고 설명 방식도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정신분석은 어디에 관심이 가져요? 아직 알지 못하는, 의식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잠재한 무의식. 왜 이것에 관심을 가지냐면 우리가 어떤 취향이라든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한다기보다 이런 습성에 따라서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잠재된 어떤 세계다, 잠재의식이다 라는 데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행동주의는 어떻습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드러나는 행동에 관심을 가지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정신분석은 마음의 깊은 구조를 밝혀내려고 하는데 행동주의는 이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할 때도 정신분석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의 이런 행동들의 의미가 뭔지, 꿈의 의미가 뭔지 이런 식으로 의미를 찾고 해석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행동주의에서는 객관 행동을 실제로 변화시키느냐 못하느냐는 어떤 그런 객관 법칙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행동주의에서는 정신분석을 보고 그거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냐, 무슨 근거를 그렇게 가지고 하느냐, 그 또 분석하는 학자들마다 또 다른 소리를 하지 않냐, 그거 어떻게 신뢰성이 있냐,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요. 이 정신분석 쪽에서는 그래 니들 하는 대로 그렇게 뭐 행동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 행동을 바꾸는데 성공할지 모르더라도 그 속에 있는 근본 뿌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대체 증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틱을 가진 사람이 뭐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이는데 이거를 행동수정 방법으로 해가지고 뭐 처벌이라든가 강화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고쳐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눈은 깜빡이지 않을지 몰라도 뭐 다리를 떨게 된다든가 또
또는 손을 떨게 된다든가 아니면 뭘 자꾸 만지작거리게 된다든가 이런 식의 대체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증상이 옮겨가는 것일 뿐이지 깊은 치료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행동수정의 어떤 한계 같은 것들을 비판하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 그 이후에 이제 그 연구 논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 그러면 정신분석 이것이 이제 맞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고 또 그거는 그런 타당성이 없고 행동주의가 많다는 이래가지고 많이 싸우게 되는데 한 6대4 정도로 행동수정 쪽이 우세해요. 왜 그렇겠어요? 이런 논문으로 밝혀내고 이렇게 하는데 행동수정이 행동주의가 더 그 알맞은 구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이 논문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정신분석에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내 마음 찾기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냐면 정신분석이 옳으냐, 행동주의가 옳으냐 이거는 참 어리석은 짓이다. 정신분석은 마음의 깊은 구조를 알아가는데 쓸 뭐가 있죠? 행동주의를 통해서 이 행동이 어떻게 해서 학습되고 또 사라지고 하는지 이런 원리와 과정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마음의 깊은 구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뿌리, 본질을 이해하는데 정신분석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보이는 현상을 왜 그런지 알아갈 때 이걸 연구할 때 행동주의, 행동수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과 눈에 보이는 현상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분석과 행동수정, 행동주의가 서로 이빨 드러내면서 싸울 일이 아니라 대립할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쪽에서 설명 못하는 것을 이쪽에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행동수정을 자기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면요. 자꾸 되풀이되는 행동이나 습관 이것들을 쭉 적어보고요. 이 행동을 내가 왜 하게 됐지? 언제부터 하게 됐지? 뭐 이런 거. 또 내가 이걸 왜 계속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아무리 굳어있는 습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이 생기게 될 계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언제쯤 생겼는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된 계기, 그 행동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 이건 이제 행동을 하게 된 계기는 이건 연합학습과 연관이 되겠죠. 이걸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이건 강화와 연관이 되겠죠. 원하는 대로 습관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계속 필 건지 말 건지 술을 계속 마실 건지 말 건지 내가 이 게임 같은 걸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도 이럴 때 이제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거를 계기나 지속 이유 같은 것들을 밝혀낼 수 있으면 그러면은 바꾸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행동을 바꾸는 길은 이게 우연히 또는 운 좋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는 이제 불확실하죠. 확실하게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면 분명한 학습 원리에 맞게 이걸 이해하고 진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인과의 원리, 원인 결과 이것의 원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면 어떤 행동도 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모든 행동에는 그 행동이 있게 된 학습 과정이 있다. 행동주의 얘기입니다. 행동주의는 드러난 행동의 관념을 가지고 학습 원리로 현상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 중요한 학습 원리는 연합의 원리와 강화의 원리. 연합은 자극끼리 묶여서 자극의 성질이나 의미가 변하는 것이고 강화는 행동에 뒤따르는 보상을 통해서 그 행동이 더 되거나 안 되거나 발생 확률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쉽고 어렵고의 차이는 있지만 학습 원리를 잘 활용하면 어떤 행동도 바꿀 수 있다. 자, 핵심. 정신분석과 행동주의는 서로 모순되는 틀이 아니라 보완될 수 있는 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주차에 이게 마음의 틀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게 다 살펴본 게 아니고 아직 3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6주차 다음 주에는 이제 마음 알기 4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 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